I see evil on this train. A passenger has died. The murderer is on the train with us now. Train is stuck. The real killer is right here. What are you people? I'm sleeping here, where everyone can see me, and I can see everyone. Do not trust no one, no? 라하 반갑습니다 여러분. 캡틴 라드입니다.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다는 아니고 오늘은 범죄심리학자 박지성 교수님과 함께 이 액션 스릴러 작품 속 숨겨진 캐릭터 이 심리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제가 교수님 나오시는 그 방송을 몇 개 좀 찾아봤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랑 같이 방송가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디즈니 플러스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해서 너무 기쁜데 교수님 많이 시청자나 저희 구독자들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범죄심리학자 박지선이고요. 저도 목소리로만 주로 캡틴 라미님을 접했었는데 오늘 실제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특별히 오늘 영화 오리엔트 특급 살인을 이렇게 선택해 주셨는데요. 오리엔트 특급 영화 보면은 첫 장면이 1933년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시작을 하는데 저는 교수님께서 왜 이 작품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가 되게 궁금했는데 특별한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오리엔트 특급 살인 속에서 그 다양한 캐릭터들이 굉장히 빛나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그 역할을 명배우들이 열연을 해줘서 일단 캐릭터 분석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영화 속에 이제 살인 사건이 나오는데 이 영화 속에 있는 메시지가 사실은 지금 현대 한국 사회에도 뭔가 메시지를 던진다고 생각해서 이제 오리엔트급 살인을 택하게 됐습니다. Two perfect eggs this time, no? 저는 아무래도 이 배우들 연기하고 이런 감정을 좀 집중해서 보는 스타일인데요. Maybe. 지금 같이 보셨잖아요. 지금 이 두 개의 달걀의 크기를 맞추면서 꼬마애가 크기가 안 맞고 또 다른 달걀을 가져오고 그리고 또 포아로 탐정이 지나가다가 이 진흙을 밟았는데 밸런스가 또 안 맞다고 또 다른 말을 그 진흙을 밟아가지고 밸런스 맞추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좀 포아로 탐정만 뭔가 특성이나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성격을 이제 강박성 성격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포아로가 하는 대화를 보면 그 안에 perfect, 완벽한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강박성 성격이라는 거는 그 어떤 대칭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맞아야 되고 또 세부 사항이나 이런 걸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이런 성격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계란도 크기가 맞아야 되고 왼쪽에 뭔가가 있으면 오른쪽에도 그 대칭이 맞아야 되는 이런 특성. 근데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발현되면 포아로가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부 사항에 집착하는 것들을 오히려 본인의 관찰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사건에서 퍼즐을 맞추는 데 있어서 그 한 조각도 놓치지 않는 이런 특성들이 오히려 수사를 할 때는 굉장한 장점으로 드러날 수가 있죠. 이게 완벽주의자면서 그런 어떤 균형을 맞추는 감각적인 탐정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구나. 그렇게 활용하고 있죠. The rabbi, the priest, and the imam. 1 hour after this tense meeting, a priceless relic is found to be stolen. The police find no pieces of evidence at all. I find one. 저는 이 포아로 탐정의 자신만만한 코멘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 사건을 처음 시작했을 때 경찰들은 범인의 증거를 찾지 못했는데 나는 찾았다. 담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담대함이 진짜 증거를 정확하게 찾아서일까 아니면 뭔가 군중의 심리를 이용하는 의도가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포아로가 자기애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화 대사에서도 자기 이름을 자기가 스스로 지칭하는 걸 굉장히 여러 번 들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도 자신감이 굉장히 높아서 대사 중에 나는 세계 최고의 탐정이다. 뭐 이런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자기가 직접 하기도 네. 하고 또 더 무서운 대사는 누군가 거짓말을 하면 두 명을 알 수 있다. 신과 포아로. And you think no one will know, but there are two people who will know. Your God and Hercule Poirot.
맞아. 이러면서 본인을 신과 같은 급으로 믿는 이런 대사도 나와서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한데, 근데 문제는 단순히 이런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범인의 어떤 심리적인 압박? 나는 뭐든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차라리 자백을 하는 게 나을 거야 라는 이런 압박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 때마다 항상 나는 세계 최고다, 나는 다 안다라는 멘트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So, ladies and gentlemen, we must ask, who stands to benefit from the crime? 교수님,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포아로 탐정이 저 지팡이를 그냥 꽂아둡니다. 아무 이유 없이 꽂아두고. 그 다음에 한 경찰에게 At this point, we need an armed guard at the south gate. Thank you very much. 그러니까 뭔가 범인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행동 패턴을 다 예측을 하고 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장면은 네. 오렌지 특급 살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네. 포아로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장치가 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저기에서 포아로는 범인이 누군지를 궁금해서 밝히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범인이 누군지 밝혔을 때 그 사람이 도주할 수가 있다. I mean, of course, the chief inspector of the police. 그리고 그 사람이 도주하는 동선을 포아로가 미리 예측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한쪽에 이제 지팡이를 꽂아놓고 그리고 경비병을 남문 앞에 세워놨다고 해서 그리고 범인의 도주로에 따라서 지팡이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실 포아로의 능력이라는 게 상대방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해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미리 취해놓는 데까지 사실은 뻗쳐 있다고 볼 수 있죠. Monsieur Book! Can you find me a cabin on the Orient Express? My friend.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리엔트 흡살인에서 이 영화 속 살인 사건 현장에서 어떠한 특성이 관찰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etter watch yourself. Your coffee, Mr. Ratchet. 교수님, 저는 그 포아로 혼자 책을 보면서 웃잖아요. 굉장히 그 웃는 모습이 되게 사실 귀여웠거든요. 뭔가에 계속 목마른 것 같으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큰 위안을 얻는 것 같은데, 그러다 갑자기 지금 라치지 와서 Here's what I'd like to do. I would like to hire you to watch my back. 자기가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신변을 보호해달라 요청을 하잖아요. I understand. Good. I refuse. Sorry? Yeah, that's bad. 그리고 나중에 후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라치 살해가 되죠. Mr. Ratchet? 이때도 라치의 시체가 있는 그 방문을 열기 위해서 지팡이를 사용하잖아요. 지팡이가 도대체 탐정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범죄 현장에 그 라쳇이 있는 방에 그 포아로가 문을 여는 장면을 보면 네, 첫 번째로 손수건을 꺼내서 그 방 핸들을 꺾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그 방문을 이제 열거든요. 네. 근데 잘 보면 그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현장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포아로는 범죄 현장에 굉장히 많이 가봤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지문이나 흔적이 남지 않도록 굉장히 그 조심하는 그런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물건을 건드릴 때도 지팡이를 사용해서 그것을 살펴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필수적인 아이템으로 포아로가 거의 자기 신체 일부처럼. The man has died. He was stabbed. Long, straight-edged knife, multiple stab wounds, some shallow, some cut clean through muscle. Poirot, I need your help, my friend. You are the only one who can bring justice. 결국은 이제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제 이 살인 사건을 부쿠의 부탁으로 세계적인 탐정 포아로가 맡게 되는데, 또 본인 스스로가 세계적인 탐정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저는 자신만만해졌습니다. My name is Hercule Poirot, and I am probably the greatest detective in the world. 그리고 여객사 안에서 용의자 13명과 면담을 갖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과연 이 라쳇 살인 사건이 우발적인 것인가 계획적인 것인가, 또 여기서 어떤 특성을 또 추론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이 사건에서 계획성을 추론하게 하는 몇 가지 단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면제의 사용이에요. 수면제. 그래서 포아로가 저 방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옆에 놓여있는 커피잔에서 수면제를 이제 탐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수면제를 사용했다는 거는 미리 라쳇이 깊이 잠들도록 장치를 해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살인사건이 계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Barbitol, the Mickey slipped. Drugged him so he could use this. 그러니까 두 번째 단서가 흉기의 사용인데요.
그러니까 저 사건에서는 칼이 사용이 되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흉기가 과연 저 현장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니면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현장에 있기는 힘든 물건인지를 생각해 봤을 때 저기는 열차 객실칸이라는 굉장히 특수한 장소잖아요. 네, 밀실이죠.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범인이 칼을 미리 준비해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He has 12 stab wounds, and as Arbuthnot said, they are patternless. 포아로가 시신을 면밀히 살펴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신에 어떠한 특정이 남아있는 건지. 그 시신에 12개의 자상, 칼에 찔린 상처가 남아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보통 이렇게 10번, 20번 이런 식으로 칼이 찔렸을 때 이것을 오버킬이라고 불러요. 오버킬. 그러니까 과잉살상이라고 해서 사실 사람이 이 정도면 충분히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더 많이 찌르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버킬이라고 부르는 건데 네. 그런데 보통 오버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범인이 분노하거나 이런 프렌지라는 단어도 그 대사 속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서 여러 번 찌를 때 보통 오버킬의 양상으로 가는데, 그런데 저 시신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은 뭐냐면 12개의 상처 중에서 일부는 굉장히 깊게 찔렸는데도 출혈이 거의 없다라고 이제 포아로가 이야기를 하죠. 네. 그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데, 그러니까 저 얘기는 한 번에 12번을 찌른 게 아니고 사람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찌르면 사실 피가 더 이상 나오지 않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 번에 저렇게 오버킬, 프렌치 어택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시간차를 두고 찔렀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줘요. 아, 그렇군요. 다시 말해서 이 사건에 혹시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범인이 개입되어 있나, 공범이 있나,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단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아주 중요한 단독 범행이 아니라 공범이 있을 수 있다. Yes, a riot of clues dropped most conveniently, yet only one appears, however, to be perhaps genuine. 범인은 계획적으로 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 그런 범죄자들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멸하려고 불에 타다가 남은 종이 조각. Maybe this ashtray provides the accidental breadcrumb, a charred fragment of a note. 불을 사용해서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를 찾아내잖아요. 맞아요. 불에 그을려서.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암스트롱이라는 암스트롱.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 거죠. As a strong blood is on hand, you will die. 그래서 사실 저 객실 안에서의 진짜 증거는 손수건이나 파이프 클리너가 아닌 그 종이 조각, 바로 그것이 이 범죄의 어떤 동기까지 알려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I know the dead man's real name. It is not Ratchet, but Cassetti. 교수님, 근데 제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뭐가 있었냐면 이 프로파일링에서 위장이란 무엇인가, 그 영화 속 사건 현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위장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사건 현장을 볼 때는 이 현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이것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꾸며놓은 현장인지를 판별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것을 위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징이라는 것은 뭐 영화나 연극에서 무대를 꾸미듯이 그 이 사건을 수사할 사람들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증거가 아닌 물건을 늘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위장의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아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세계 최고의 탐정이기 때문에 저 현장에서 손수건이나 파이프 클리너는 위장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내는 거죠. 역시 세계적인 탐정은 다르긴 하네요. 그렇죠. 저희는 모를 텐데 다 용의자로 생각을 할 텐데, 사실 영화에서 라체 이 본명은 이 카세티인데 그가 왜 살해됐는지 이유가 되게 궁금합니다.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그리고 그 진짜 신원을 밝히는 것이 이 사건에서 무엇을 말해준 걸까요? 그 라쳇은 사실은 2년 전쯤에 있었던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암스트롱 사건의 범인인데요. 네. 이것이 아주 어린 데이지 암스트롱이라는 아이를 납치해서 살해하고 그 비극이 결국 암스트롱 집안 전체의 비극으로 된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죠.
그런데 카시티는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죄값을 치르지 않고 도망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타던하고 편지에서 암스트롱이라는 단어가 발견됐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협박 편지를 통해서 라쳇을 노리는 사람이 굉장히 여러 명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사실 그 암스트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사건의 동기는 암스트롱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계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암스트롱 집안과 연결점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수사에서 우선순위에 오르게 되죠. 그렇죠, 맞아요. Have you perhaps heard of the Armstrong kidnapping? The child's murderer, Cassette, died last night. Ratchet was the man. 교수님, 저는 이 모두가 의심받고 있을 때 맥킨이 자신의 횡령한 증거를 불태우려고 도망치는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는지도 궁금하고 도대체 맥킨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 모든 행동에는 표면적인 이유와 심층적인 이유가 있는데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고 시선을 집중시키는 행동이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과연 맥퀸이 생각이 짧아서 저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시선을 집중시키는 행동을 하며 또 과연 저런 행동을 했을 때 남의 눈에 띄고 결국 포아로에게 잡히리라는 생각을 못했을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오히려 저 행동을 일부러 해서 포아로에게 잡혔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부러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 포아로에게 잡혀서 그 횡령한 장부를 포아로가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횡령 사실은 맥퀸이 라쳇을 죽일 이유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죠. 아. 그 대사에도 나오지만 자기 밥줄. 그렇죠. 맥퀸이 본인이 라쳇으로부터 계속 횡령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맥퀸 입장에서는 라쳇을 살려두고 계속적으로 몰래 횡령을 하는 것이 이득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살인 혐의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저는 왜 맥퀸이 저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정말 걸리기 싫어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맞는 얘기네요. 굉장히 또 이것도 혼선을 주는 하나의 액션 같아요. 의도적인. 과도한 장치. 그렇죠, 맞아요. 네. 교수님 해설 들으니까 왜 이렇게 재밌냐. I know your moustache. Mary Debenham, monsieur. I'll forget a name but never a face. Not yours, anyway. 교수님, 이 영화 초반부 지나서 이 메리 데버넴하고 에머스 대령이 이렇게 알 수 없는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포아로 담정이 우연히 엿듣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이 남긴 단서가 무엇인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저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포아로가 듣게 되는 거는 저 두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불행이죠. 왜냐면 정말 의미심장한 대화거든요. When it's done, then nothing can touch us. 그 대화에서 모든 것이 끝나면 그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고 또 그 두 사람의 대화에서 에버스너 대령이 데베남을 메리라고 부르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친근하죠. 그렇죠. 사실은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두 사람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포아로가 데베남에게 에버스너 대령을 이 여행 전부터 알고 있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데베남이 잠시 망설이다가 아니라고 대답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왜 이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인 것 같은데 그 사실을 숨기느냐.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면 그때라는 표현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단서를 조합해 볼 때 사실 이 두 사람이 이 열차에 탑승한 진짜 목적을 숨기고 있다라는 추론이 가능하죠. 데베남 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사건과 가장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 이유가 사실 피해자가 12번이나 칼에 찔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살인사건 범죄자의 프로파일에서 굉장히 벗어난 모습이거든요. 데베남 양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굉장히 냉정하고 침착하고 저런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저렇게 피해자를 10여 차례 칼로 찌른 그 살인사건과는 일견 맞지 않아 보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네. 근데 사실 저 안에서 실수를 하죠. 본인은 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친다.
I always begin them with geography and monster them till they have the world down cold. 그런데 나중에 이 말이 대베남 양의 정체를 포아로가 밝히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죠. The chalk on your sleeve and the geography primer? A governess or a cartographer? 저는 이 에버슨과 대령하고 메리 데본의 친근함을 느꼈던 건 이름을 부른 것도 있지만 잘 보시는 에버슨 대령이 가기 전에 알겠어요 하면서 팔꿈치 살짝 터치하고 친근하지 않으면 절대 터치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 하나만 보고도 벌써 이 사람들 관계가 묘하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애정이 언뜻언뜻 보이는 장면들을 사실 포아로는 놓치지 않죠. 그리고 에버슨 대령 같은 경우에는 메리가 궁지에 몰리는 장면이 나와요. Train stopped when the conductor was on the station, when the coast was clear at last, when you were allowed to enter Ratchet's compartment unseen. You loved Daisy Armstrong. You killed Cassetti. She didn't kill him. Very good. 그랬더니 저렇게 침착해 보이던 에버스너 대령이 메리를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행동을 하죠. 광분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절대로 이 열차에서 처음 만난 관계는 될 수가 없는데 이제 문제는 그걸 왜 숨기냐는 거죠. 맞아요. 그 사람이 연인이면 연인인 걸 드러내면 되는데 왜 관계를 숨길까? 그 숨겨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You and the stranger are both not closer than strangers might be. Not now. When we are done, then no one can touch us. What did you mean? As we established, there are no laws against my silence. 저는 이 안드레니 부부 백작에 처음 등장하는 분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Oh my goodness, it's Count Adreni. 때리고 막 무너뜨리고 밟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아내가 들어오니까 마치 순한 양처럼 동작을 멈춥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사람이 또 아무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사진을 또 찍으니까 째려봅니다. 째려보니까 사진사가 카메라를 떨어뜨리는 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무마되잖아요. 저는 이 두 부부의 관계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이 부부들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 안드레니 백작 같은 경우에 그 장면을 통해서 굉장히 과격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부인을 위해서는 뭐든지 못할 게 없는 두 사람이 굉장히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드러나고 사실 이 사건에서 이 부부, 백작 부부도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지르죠. 오히려 그 본인들의 의심을 막 키우는 실수를 하는데 그게 바로 여권과 가방에 있는 그 헬레나라는 이름의 H를 지워서 H를 지운 거. 그렇죠. 그래서 엘레나라고 이름을 바꾸는 행동을 하죠. 근데 이런 행동은 어떤 범죄에서든 오히려 의심을 키우는 행동이죠. 그렇죠. 본인들의 신원을 감추려고 하는 행동. 그것도 실수로 여권에만 한 게 아니고 가방에까지 그렇게 돼 있다는 건 고의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왜 신원을 감춰야 되느냐. 감춰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거기다가 사실 안드레니 백작 부인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게 뭔가요? 그 본인의 대사 중에서 본인의 가정교사가 굉장히 엄격했고 지리를 엄격하게 가르쳤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 그게 그 부분이군요. 첫 장면에서. 그러니까 사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대베남 양이 암스트롱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포아로가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가정교사가 지리를 엄격하게 가르친다라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기억할 만한 특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놓치지 않고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대베남 양이 오히려 암스트롱 집안의 가정교사일 수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열차 안에서 암스트롱 집안과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하게 만드는 거죠. 그 지리적 그 부분 지리는 부분인데 그 지리 네 죄송한데 지리는 멘트였습니다. 이 오리엔트 특급살이 영화가 오늘날 한국에는 또 어떤 메시지를 던져준 걸까요? 사실 최근에 한국에서도 사적 제재, 복수, 사적 보복이 굉장히 화두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어떤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그 범죄자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법의 어떤 심판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복하고 개인적 보복. 그렇죠. 그래서 저기에서도 법망을 피해 달아난 카세티를 영화 안에 등장한 사람들이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네네. 그래서 왜 저런 사적 제재 화두가 저 당시에도 문제가 됐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면 결국은 범죄자에 대한 어떤 법적인 처벌 이런 것들이 그 국민 감정과는 굉장히 괴리가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처벌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것보다 더 처벌이 강해야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괴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복수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망을 계속 키워가는 게 아닌가. 아 맞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사실 저 영화의 메시지가 아직 그리고 이 한국 사회에서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균형을 계속 잡잖아요. 계란도 4분을 끓여야 됩니다. 그리고 계란의 높이도 맞춰야 되고 발에 그 지능을 밟던 것도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그래요. 불변을 받아들일 거야. 자신이 변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나일강 가서 좀 달라지는 느낌을 좀 받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봤을 때. 그거를 물론 갖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이 이집트로 가야 한다. 아 그쵸. 예. 아주 의미심장한 후속편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자 오늘 이렇게 범죄 심리학자 박주정 교수님과 함께 영화 올해 특급살인 범죄 심리학자 입장에서 이렇게 분석을 보니까 훨씬 더 재밌었고 또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게 돼서 풍성한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푸아로 탐정이 활약하는 이 오리엔트 특급살인 영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일강의 죽음까지 이어지고 꼭 디즈니 플러스에서 확인하세요. 교수님 또 보실 거죠? 아 그럼요. 약속. 네. 디즈니 플러스에서 꼭 시청해주세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안 해도 돼요? 넷플릭스 얘기할까요? 구독 옆에 종모양을 눌러서 전체 알림으로 설정하면 더 좋은 영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